네, 마산대 박형기 교수입니다. 저희가 신경과학을 공부할 때 조금 재미와 흥미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조금 신경과학 쪽의 해석으로 좀 더 붙여서 한번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신경과학은 보이지 않는 그대를 사랑하는 이러한 학문입니다. 근골격계는 우리가 만질 수도 있고 그리고 눈에서 보이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경과학은 보다시피 뇌는 두개골 안에 머리뼈 안에 들어가 있는 구조라서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상상 속의 그대입니다. 그래서 공부하기가 근골격계보다는 좀 더 어려운 학문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근골격계를 지배하는 이러한 운동의 명령과 감각의 습득을 하는 것이 또한 신경과학 쪽에 있는 우리가 신경계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 학문을 우리가 흥미있게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흥미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 신화 쪽에서 한번 따와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 신화에 보면 유명한 그림입니다. 유명한 그림인데 이건 어떤 사건이냐면 여기 있는 이 여인이 에코라는 여인이고 이 사람은 나르키소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에코는 나르키소스를 아주 사랑을 했습니다. 짝사랑을 했죠. 근데 이 에코는 이 자기의 말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들리지 않는, 그러니까 혼자만 말을 하게 하는 이러한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러한 스스로의 말이 상대방에 들리지 않는 이러한 것이죠. 그래서 에코는 나르키소스를 짝사랑만 하게 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이러한 말을, 이러한 눈빛으로 나르키소스를 보지만 나르키소스는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들리지 않기 때문에 에코가 말하는 게 밖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신경과학 쪽에서 우리가 보게 된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로드만 45번, 44번 영역이 말을 하는 운동의 영역인데 이 영역의 자체가 손상이 되었을 때는 말을 하지 못하는 이러한 증상을 보입니다. 아마 그래서 이 에코는 이 브로카 영역이 손상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에코는 우리가 노래를 할 때 에코 높여라, 에코 높여라 스스로의 말을 듣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가 따라온 것이겠죠. 이 나르키소스는 스스로를 너무 사랑하는 이러한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비친 자기를 사랑하게 되는 이러한 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르키소스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물속에 비친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자기가 물에 빠져 죽는 이러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 나르키소스가 이 신경과학적으로 또 한번 대비해 본다면은 자기에 대한 자신만의 이러한 것만 보는 대인관계를 하지 않는, 그렇죠? 사회적 판단 혹은 이런 것들의 연합적인 영역이 잘 되지 않는 이러한 뇌의 손상이 있었지 않을까? 그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파리에탈 롭이죠. 이러한 파리에탈 롭 쪽에서의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 또한 우리가 요즘에 나오는 남하고의 이야기, 남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그걸 습득하는 능력을 우리가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이게 우리가 요즘 이야기하는 미러 뉴런 시스템입니다. 거울 신경계죠. 이러한 것도 조금 손상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요거는 브로드만 45번 영역이 우리가 거울 신경 시스템에서 요 영역이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야기를 할 때는
이러한 영역이 우리가 자폐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요즘 하고 있습니다. 에코는 사랑하는 남자를 사랑한다 말을 하지 못해서 이렇게 상사병이 걸리게 되고, 나르키소스는 이러한 사랑하는 여인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만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가 대뇌에서 보게 되면 연암 영역의 이러한 곳과 브로드만 45번의 거울신경계 쪽 손상을 나르키소스가 보이고 있고, 에코는 브로카 영역인 44번, 45번의 영역으로 인해서 말을 하지 못하는 이러한 증상을 현재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슬라이드를 보게 되면은 이 테이레시아스라고 이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는 남자였고 늙어가면서는 여자가 된 이러한 그리스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이 양쪽의 성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스 신 중에 아테네와 헤라가 서로 토론을 했습니다. 사랑을 하면 누가 더 행복해지냐, 남자가 행복해지냐, 여자가 행복해지냐. 그래서 제우스가 그러면 그걸 제일 잘 아는 테이레시아스에게 물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테이레시아스는 그거는 사랑을 하게 되면 여자가 더 행복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헤라는 질투의 신이죠. 그래서 이 테이레시아스에게 내게서 졌기 때문에 이 테이레시아스에게 저주를 내리게 됩니다. 눈을 멀게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눈을 멀게 시각을 잃게 되니까, 시각은 우리가 눈에서 들어와서 옥시피탈롬으로 가게 되겠죠. 이러한 경로 자체가 무너지게 되니까 시각이 감각을 판단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잃어버리니까 나머지 감각인 촉각이라든지 후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신 발달을 하게 됩니다. 물론 고유감각 역시 마찬가지겠죠. 이러한 것들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테이레시아스는 이러한 것도 발달하고 플러스 미래의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나르키소스를 자기만 사랑하게 되는 나르키소스를 우리 테이레시아스가 이걸 만져서 이 사람의 미래를 예언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스스로만 사랑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을 나르시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어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여기에서 보던 이 그리스 신은 온딘이라는 그리스의 신입니다. 온딘이라는 그리스의 신인데 이 온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의 신이었습니다. 이 온딘은 어떤 우리가 일반 인간인 일반인인 인간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스 신이 일반 인간을 사랑하게 되니까 이 제우스는 그런 사랑은 허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온딘은 그 남자를 사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우스는 온딘의 영원한 생명을 없애버리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져가 버리게 됩니다. 요거를 가져가 버리는 대신에 이 온딘은 그 일반인 인간을 사랑을 유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이 온딘의 그 열렬한 사랑을 배신하게 되고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온딘은 저주를 내립니다. 어떠한 저주를 내리냐면 그 남자에게 깨어 있을 때만 숨을 쉬게 된다, 숨을 쉬게 하겠다라는 그렇죠? 저주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남자는 잠이 들면 숨이 멎어지고 그래서 다시 깨어나고
이러한 인생을 살다가 결국엔 죽게 되는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영원 불면의 삶을 사랑으로 바꾸었으나 그렇죠. 그 남자 인간은 배신을 하게 되는 이러한 증상을 보입니다. 이러한 또한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게 한다. 숨을 쉬게 한다는 것은 숨을 쉬게 하는 것은 자동적인 인간의 활동입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무의식적인 조절을 하는 것이 호흡입니다. 이 호흡은 어디에서 관장을 하고 있냐면 메둘라인 숨내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숨내 어디냐면은 의문핵에서 엠비거스 뉴클레우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숨내에서도 보면 이 의문핵이 숨을 자동적으로 우리가 잠을 자든 혹은 의식하지 않든 간에 숨을 자동적으로 쉬게 하는 이 의문핵입니다. 아마 이 온디는 그 남자의 의문핵 엠비거스 유클레우스를 손상시켜서 숨을 못 쉬게 만드는 이러한 것을 하지 않았을까? 신경과학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 의문핵은 호흡뿐만 아니라 삼킴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뇌졸중에 숨내 쪽, 메둘라 쪽이 손상되어 있는 환자들이 이 삼킴이 잘 되지 않아서 우리가 영양분을 코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공급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상태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선사 시대부터 이 뇌에 대해서 우리 조상들은 굉장히 관심을 두었고 이렇게 뇌의 수술도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르네상스 시대 동안에도 인간의 뇌를 한번 그렸던 자료를 보게 되면 라테랄 벤트리컬이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우리의 조상들도 보이지 않는 우리의 뇌에 대한 관심과 그 존재에 대해서 의식을 하고 있었다. 1543년도에 이렇게 한번 그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많은 신경과학의 발달을 일으킨 것 중에 사건 중에 하나가 이 브로카의 손상을 가진 환자의 뇌를 보게 되니까 이쪽 부위가 손상이 되니까 말을 하지 못하더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861년도에 말하는 능력을 상실한 환자의 뇌를 기증받아서 열어보니까 요 브로드만 45번, 44번 영역이 손상을 당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브로카죠. 1824년부터 1880년도에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이 브로카입니다. 또한 데카르트도 우리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것들은 우리의 실제적인 각각의 개별 근육이 아니고 뇌에서 그것을 유지한다라고 1662년도에 요 데카르트가 이러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또한 뇌는 우리의 근육은 지방이라든지 이런 걸로 보호되어져 있죠. 그래서 근육이 바깥에 있고 그 안에 뼈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뇌는 바깥쪽이 더 중요합니다. 바깥쪽에 있고 안쪽이 섬유화되어져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깥쪽에 핵이 있습니다. 뇌는 바깥쪽에 핵이 있고 그리고 안쪽으로 이 연결하는 이러한 신경 섬유들이 지나가는 경로를 제공해 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보통 보면은 중요한 핵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쪽에 이렇게 존재해 있는 것이 조금 더 뇌를 보호하는 역할인데 왜 뇌의 핵이 바깥쪽에 이렇게 위치되어 있어서 우리의 뇌가 조금 더 손상을 잘 당하게 되었을까라는 의문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거보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만약에 핵이 이 안쪽에 있다면 인간의 뇌가 이렇게 확장된 개념의
처리 능력을 가질 수 없다는 거죠. 이 무슨 말이냐면은 뇌가 이 핵이 안쪽에 있다면은 이 처리하는 능력 자체는 너무 단순화되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공간이 작으니까. 그래서 이 핵이 바깥쪽으로 가게 됩니다. 바깥쪽으로 이렇게 이동함에 의해서 뇌의 핵이 바깥쪽으로 가면서 바깥 표면 쪽에 놓여짐으로써 우리의 인간의 이 뇌의 처리 능력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게 더 높아지니까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처리하기 위해서 점점 표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대뇌는 주름이 아주 많이 발달되어 있는 구조가 되겠죠. 주름이 막 지어서 그 사이사이마다 핵들이 놓여져 있으니까 더 많은 처리 능력, 핵이 더 많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지능이 높은 사람 혹은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은 이 주름이 더 많이 되어져 있는 사람을 우리가 좀 더 똑똑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머리가 좀 더 크고 그리고 그 머리 큰 사람들에서 주름이 좀 더 많고 그리고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신경의 시냅스 수가 많다면 굉장히 똑똑한 이러한 사람이 되겠죠. 아인슈타인은 시냅스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되어져 있다고 우리가 나중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대뇌는 앞쪽에 있는 이마엽, 뒤쪽에 있는 마루엽, 뒤통수엽, 관자엽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뇌가 이렇게 안쪽에 있고 그리고 뇌줄기가 여기가 뇌줄기가 되고 여기가 대뇌가 되고 그리고 뇌줄기 뒤쪽으로 이렇게 소뇌가 놓여져 있고 그 다음 척수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것이겠죠. 이러한 구조가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신경과학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신경과학의 개념이죠. 다른 이야기하면 중추신경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뇌에서 처리를 하든가 소뇌에서 처리하든가 그리고 혹은 뇌줄기에서 처리를 하든가 혹은 척수에서 처리를 하든가 크기에 따라서 처리의 복잡함이 달라지겠죠. 척수는 여기에 요 뒤쪽에 이렇게 엄지손가락만 하게 척수는 놓여져 있기 때문에 처리의 능력은 아주 단순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렇죠? 반사 정도의 처리의 능력을 이 척수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뇌줄기는 척수보다 좀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척수가 반사 정도의 수준이라면 뇌줄기는 조금 더 복잡한 움직임의 명령을 생성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 뇌줄기보다 좀 더 발달되어져 있는 게 이 소뇌입니다. 소뇌는 프로그래밍 되어져 있고 우리 인간의 움직임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움직임들은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모아서 명령을 내리는 이러한 구조가 되겠죠. 그리고 제일 복잡한 대뇌는 새로운 움직임에 대한 움직임의 학습이라든지 조절이라든지 메모리라든지 감정이라든지 대인관계라든지 스스로에 대한 자기의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렇죠? 자기의 신체 이미지 이런 것들도 고의적으로 다 이렇게 명령을 하는 이러한 구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중추신경계와 우리가 크게는 말초신경계로 나뉘게 됩니다. 중추신경계는 뇌와 하나, 둘, 세 개를 우리는 브레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브레인과 플러스 척수, 스파이널 코드를 합쳐서 중추신경계라고 이야기를 하죠. 말초신경계는 그 외 모든 것을 말초신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뇌에서 신경자를 붙이면 뇌신경이 말초신경이 되고요. 척수에서 신경을 붙이면 척수신경이 됩니다. 뇌신경 12개와
척수신경 31쌍이 말초신경이 되겠죠. 물론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뇌신경 1번과 2번은 대뇌로 바로 들어가는 핵이기 때문에 뇌신경 1번과 2번을 말초신경으로 나누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척수신경은 뇌신경 12개는 거의 얼굴 쪽을 지배하고 있겠죠. 척수신경 31쌍은 나머지 신체의 모든 움직임을 조절하는 것이 척수신경이 됩니다. 팔을 움직인다든가 이게 직접적으로 조절을 하게 되겠죠.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의 가장 큰 차이는 재생의 의미입니다. 재생을 중추신경계는 할 수가 없고요. 말초신경계는 하루에 0.5 마이크로메타씩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초신경계는 예를 들어서 손가락이 절단이 되더라도 붙여서 한 3, 4일이 걸리면 그 신경이 자라나서 손가락을 움직일 수가 있죠. 그래서 말초신경계는 재생을 할 수 있다는 큰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추신경계는 재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손상을 당했을 시에는 심각한 장애를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중추신경계를 좀 더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단단한 머리뼈 안에 두게 되는 것이고 척추뼈 안에 두게 되는 게 이 중추신경계입니다. 하지만 이 중추신경계도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우리가 발생으로 보게 되면은 발생할 때 중추신경계를 자라나게 했으니까 그것도 재생을 하지 않았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물론 발생 초기에서는 이 중추신경계가 발생이 되었으니까 재생을 했습니다. 그게 올리고덴드라이트입니다. 올리고덴드라이트가 이렇게 중추신경계를 발달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세포가 뭐 뇌라든지 척수라든지 뇌줄기라든지 대뇌나 뇌줄기라든지 이런 것을 발달을 시켰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줄기세포의 개념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우리 말초신경에서는 슈반셀입니다. 슈반세포가 말초 PNS죠. 페리페랄 널브 시스템. 슈반세포가 재생을 시켰는데 이 슈반세포가 재생을 이렇게 해서 근육이나 이런 것들을 지배를 했고 아니면 말초신경계에 어떠한 우리가 이야기하는 브레키얼 플렉서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요 두 개 그러면은 왜 CNS인 올리고덴드라이트에서는 발생 초기에서는 대뇌도 발생시키고 손에도 발생시키고 이랬는데 왜 시간이 지나면은 요거는 더 이상 그 기능을 하지 않고 슈반세포는 시간이 지나더라도 그 기능을 하게 될까라는 의문이 생기게 되겠죠. 그걸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이 올리고덴드라이트는 하나의 신경세포 핵이 여러 개의 중추신경계를 발생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다 빠진 거죠. 나중에 되면은 너무 힘이 다 빠져서 더 이상 그 기능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그 기능을 하고 있는데 태아 때나 다 태어났을 때는 이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대뇌도 태어나서부터도 대뇌는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재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너무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지나고 나면 더 이상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죠. 슈반세포는 하나 조그만 것만 발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도 우리가 이 슈반세포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요즘이 아니고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 시기의 올리고덴드라이트를 줄기세포를 추출해내서 그래서 손상받은 그 뇌에 그렇게 이식을 해서 줄기세포로 해서 그걸 다시 재생시키는 이러한 연구가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겠죠. 이거는 좀 더 연구를 해서 정확한 부위의 발생 부위를 찾아내서 이식을 하는
이러한 수준에까지는 아직까지 이르지 않았지만 곧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옛날에도 이러한 각 기능이 뇌에서 일어나고 있다, 연관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찰스 다윈 1809년부터 1882년에 이 찰스 다윈 역시 이러한 생각을 많이 해서 뇌가 발달을 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신경계의 초기에도 지금과 같이 거의 좀 핵이 있고 이렇게 덴드라이트가 있고 그 다음 엑손들이 준비해 있는 여러 가지 이러한 그림들을 해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경과학이 예전부터 이렇게 연결돼 왔다라는 사실을 이번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